3월 28일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입니다.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금리 인상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2.4%에 근접했습니다. 미국의 3월 리치먼드 연은 제조업 지수가 13으로 큰 폭의 개선을 보였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미 연준이 5월과 6월에 기준금리를 50베이시스 포인트씩 올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CNBC는 유럽연합이 러시아 석유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낮다고 전했습니다. JP모간은 영란은행이 5월 중에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ASML은 반도체 핵심 장비 부족이 불가피하다며 2년간 공급 부족이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엔화 환율 달러당 120엔 선이 붕괴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한경글로벌 마켓의 이가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진입니다. 전일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 발언에 조정을 보였던 뉴욕 증시 하루 만에 소화해내면서 반등에 나섰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은 지지부진한 가운데 앞으로 식량 가격 급등 그리고 이에 따른 기업들의 주가 영향까지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국제유가와 국채금리 역시 고공행진 중입니다. 하지만 오늘 강세장을 보인 시장, 앞으로 5월 FOMC 전까지 장밋길이 펼쳐지는 걸까요? 여전히 불안정한 시장입니다. 중장기적인 플랜과 함께 건강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굿모닝 한경글로벌 마켓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인플레이션과 빅스텝 기준금리 인상 우려에도 불구하고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시장을 단단하게 지지해주는 모습입니다. 나이키가 시장의 예상보다 20% 넘게 높은 주당 순이익을 기록했고 텐센트 뮤직도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요. 나이키, 보잉, 애플의 강한 상승세와 함께 다우지수 오늘 0.7%대 오르면서 3,400-800선에서 장을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도 1.95%, 2%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S&P 500 지수도 1.13% 오르면서 4,511선에서 오늘 3대 지수 모두 하루 만에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10년물 미 국채 수익률 오름세를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무려 2.4% 육박하게 치솟으면서 현재 2.59% 오르면서 2.38%대에서 오르고 있고요. 2년물 국채 금리 역시 1.4%대 상승하며 2%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201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지고 있는데요. 더 자세한 시장 상황 미래에셋증과 미디어 콘텐츠 본부 서상영 본부장과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짚어볼 부분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일단 미국 증시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 우려, 거기다가 공격적인 연준 인사들의 발언, 또한 불안한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 등 지수 하락 요인이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호전 기대가 높은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높은 인플레이션 장기화에 따른 소비 둔화 등으로 성장률 하향 조정이 이어지고 있지만 기업들의 펀더멘탈은 견고하다는 점이 부각된 데 따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일부 종목의 쏠림 현상이 높아지는 등 차별화가 진행된 점도 특징이었습니다. 다우가 0.74%, S&P 500이 1.13% 상승한 가운데 나스닥은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1.95%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계속해서 잇따라 이어졌는데 미증시 흐름을 좌우한 특징적인 부분들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일단 전일 파월 연준 의장이 5월 50bp 금리 인상을 시사한 가운데 연준 위원들의 공격적인 통화 정책과 관련된 발언은 지속되었었고요. 특히 높은 인플레이션의 장기화에 따른 소비 둔화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빠르게 진행된다는 점에서 주요 기관들은 미국은 물론 글로벌 GDP 성장률 하향 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견고하다는 점이 부각되자 주식시장은 양호한 흐름이 지속되었고 특히 실적 시즌을 앞두고 견고한 실적이 예상되는 대형기술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집중되는 경향들을 좀 보였습니다. 시장조사업체 팩스셋에 따르면 1분기 S&P 500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8%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해서 지난 2020년 4분기 이후에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업종별로 보면 IT 부분이 전년 대비 8.3% 증가로 경기 소비재는 오히려 13% 감소로 추정되는 등 업종별 차별화가 뚜렷한 모습입니다. 결국 1분기 실적은 소비재 부분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IT 부분은 견고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서 관련 기업들에 대한 투자 심리는 양호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이날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모건 스탠리를 비롯해서 여러 투자 회사들이 비중 확대 의견을 발표를 했고 실적과 관련된 이슈들이 전해지자 미증시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실제 알파벳은 검색 분야 혁신과 완전 자율주행차 관련 소식으로, 애플 같은 경우는 광고 수익 증대 소식으로, 아마존은 스트리밍 부문 매출 증가 기대로, 테슬라는 독일 기가 팩토리 소식으로 향후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결국 높은 인플레이션과 연준의 공격적인 통화정책, 그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 이슈가 이어지고 있지만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 심리가 더 높아서 지수는 강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이를 감안해서 다음 달부터 본격화되는 실적 시즌은 그 결과에 따라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장세가 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서상영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 장에서 눈에 띈 종목들 전가은 캐스터와 확인해 보시죠. 3월 22일 화요일 미증시 마감 시황입니다. 오늘장 주요 기술주들은 또다시 강한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대체로 2%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아마존이 2% 오르면서 3,297달러 선에, 애플 또한 2.08% 올라주면서 168달러 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FTC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액티비전 블리자드와 관련한 반독점 수사에서 계속해서 추가 정보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우크라이나를 사이버 보안 부문에서 돕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날 장에서는 1.64% 오르면서 304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한편 구글은 장중에 주가가 치솟았는데 샌드박스라고 불리는 구글 산하 퀀텀 기술 그룹이 독립된 컴퓨팅 스타트업 샌드박스 AQ로 기업 분할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였습니다. 구글 오늘장에서는 2.77% 올라서 2,793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CNBC 방송의 짐 크레이머는 테슬라가 유럽 베를린 공장을 열면서 전기차 분야의 주요 리더가 될 것이며 곧 큰 랠리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오늘 장에서 테슬라 강하게 올라주는 모습입니다. 7.9% 올라서 993달러 선으로 회복했습니다. 다음으로 엔비디아도 살펴보시죠.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루시드와 비아드와 함께 새 자율주행차 플랫폼 개발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밸런스는 엔비디아가 가상현실을 만드는 AI 칩을 공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장에서 엔비디아는 다시 아쉽지만 0.79% 빠지면서 265달러 선에 마감했고 관련해서 쏙스 ETF는 0.55% 상승하면서 475달러 선에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개별 종목들 상황도 이어서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나이키입니다. 3분기 실적이 예상에 상회하면서 오늘 장에서 주가가 뛰었습니다. EPS가 87센트에 매출은 108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고 다만 인플레이션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공급난까지 불확실성이 많이 잔존하자 연간 전망은 회계 4분기 실적 발표 때까지 다소 미뤘습니다. 주가 살펴보시면 2.23% 올라서 133달러 선에 마감했고 관련해서 경쟁사인 풋라커도 덩달아 주가가 탄력을 받았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는 알리바바입니다.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는 자사주 매입 규모를 150억 달러 규모에서 250억 달러로 늘렸습니다. 2024년 3월까지 효력을 발휘할 예정이고요. 이나영의 주가는 굉장히 크게 올라줬습니다. 11% 올라주면서 114달러 선에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페인트 회사 셔윈 윌리엄스에 대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1.77% 오르면서 250달러 선에 마감을 했고요. 다음으로 실적을 발표하는 두 회사도 살펴보겠습니다.
크루즈 회사 카니발은 회계 1분기 실적에서 예상보다 큰 순손실을 발표했고 매출은 예상이었던 22억 6천만 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16억 2천만 달러로 집계되면서 주가가 1% 빠졌다가 장 후반에 도로 그 폭을 줄여내는 모습입니다. 13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한편 어도비는 장을 마친 이후에 실적을 내놓았는데요. 매출과 EPS 모두 예상에 상회했습니다. 오늘 장은 2.84% 상승해서 466달러 선에 마감했지만 시간 외에서는 마이너스권으로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이날 장에서 S&P 500 섹터 가운데 에너지와 헬스케어주가 빠지고 나머지 섹터는 올랐습니다. 특히 에너지 기업들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을 나시면서 많은 기업들이 빠졌습니다. 에너지 기업들은 올해 아직 플러스권에 있는 유일한 섹터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개별 종목 중에서는 발레로 에너지, 헬스코퍼레이션, EOGS 리소시스, 그리고 다이아몬드백 에너지가 2% 넘게 빠졌고 오늘 장에서 마라톤 페트롤리움도 1% 가까이 빠지면서 79달러 선에 마감,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은 2% 빠지면서 59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한편 헬스케어 가운데 화이자와 일라이릴리 등의 낙폭이 오늘 장에서 또 컸습니다. 화이자는 혈압약에서 발암 물질이 검출되어 리콜을 결정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날 장에서 2% 빠지면서 주가는 현재 53달러 선입니다. 담배 제조회사 알트리아에 대해서 골드만삭스가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하면서 이 주가는 장 전부터 올랐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알트리아의 현금 흐름이 강하다는 점과 지금과 같은 방어적인 투자 환경 속에서도 알트리아가 강한 수익 마진율과 매력적인 배당을 유지하는 점을 높게 샀습니다. 이날 장에서 2% 강하게 올라주면서 53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으로는 웰스파고 살펴볼 텐데요. CNBC는 과거 금리 상승기에 웰스파고와 피프트 서드 뱅코프 같은 금융주 그리고 코노코필리스 같은 종목들이 수익률이 좋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웰스파고는 비슷한 시기에 평균 10% 상승했으며 51.7%의 전문가가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목표가까지는 22% 넘는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4% 올라주면서 53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미증시 마감 시황 살펴봤고 이어서 강수민 캐스터의 원자재 시황 이어지겠습니다. 네, 원자재 시장의 동향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국제유가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투자자들은 유럽연합의 러시아산 원유 금수 가능성과 또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시설이 예멘 반군으로부터 공격받았다는 소식을 주시했습니다. 국제유가 장 초반의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WTI는 0.7% 떨어진 111달러 선에서 또 브렌트유는 0.1% 내린 115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 곡물 가격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두 선물 가격부터 확인해 볼까요? 이 대두 선물 가격 최근 일주일 사이에 좀 주춤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지난주엔 1,649센트까지 떨어지기도 했었는데 오늘장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0.3%가 오르면서 1,697센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남미 지역에서의 대두 수확 소식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대두 수요가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미 지역은 물류 문제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늘장 국제유가가 떨어지면서 이 대두 선물 가격 상승폭에 제한됐기 때문에 더 큰 폭으로는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코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2% 가까운 오름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완화로 초콜릿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제 급등했던 국제유가 오늘장에서 좀 떨어지자 설탕 가격도 마찬가지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0.6% 내리면서 국제유가 하락은 에탄올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탕수수를 이용한 최대 바이오 에탄올 수출국인 브라질에서는 에탄올 생산을 줄이고 사탕수수 압착을 늘리기 때문입니다. 네, 이어서 옥수수와 밀 가격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강세를 보였던 옥수수 가격이 오늘장에서는 이 차익 실현 움직임과 함께 0.5%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밀 가격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항구는 폐쇄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우크라이나는 3월부터 6월까지 밀 20만 톤만을 수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우크라이나산 밀 수출량 전망치를 2,250만 톤에서 1,830만 톤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이 밀 수출 기회를 포착하고 있는 것이 이 밀 선물에 하방 압력을 실었고요. 오늘장 밀 가격은 소폭 상승하면서 톤당 1,12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금속 원자재 가격도 살펴봐야겠죠. 니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며칠간의 하락세 이후 런던 금속거래소의 니켈 가격은 중국 상하이 선물거래소의 니켈 가격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숏스퀴즈가 풀리고 있다는 신호라고 보도했습니다. 오늘장 9.8% 크게 빠지면서 톤당 28,299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주석 가격은 1.4% 오르면서 이 중 오늘 가장 크게 오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주석의 파이프라인 프로젝트가 향후에 수요를 받아줄 수는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주석의 공급과 수요 간극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주석 공급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는 2024년이 되어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루미늄은 어제 우리 시간으로 오후 9시에 크게 올랐는데요. 3,573달러까지 올랐다가 좀 빠지면서 현재는 전일 대비 0.4% 하락한 3,508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금 가격 살펴보겠습니다. 네, 금 가격은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을 주시한 가운데 최근 일주일간의 최저점으로 떨어졌습니다. 현재 0.4% 하락하면서 1,921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은 가격 살펴보겠습니다. 1.6% 하락하면서 24달러 선으로 내려왔습니다. 지금까지 농산물과 금속 원자재 시황 전해드렸고요. ETF 시황은 이엔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간밤 ETF 흐름을 한눈에 짚어드리는 ETF 시황 시간입니다. 오늘 장에서 중국 기업과 천연가스 ETF는 강세 보였는데요. 반면 안티캐시우드와 팔라듐 관련 ETF는 약세 보였습니다. 먼저 중국 기업 ETF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은 최근 롤러코스터 같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중국 당국의 한마디 그리고 미국의 규제 움직임에 울고 웃는 모습인데요. 어제장에서는 내렸던 중국 기업들 오늘장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알리바바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제 주가 부양을 위해 자사주 매입액을 당초 계획보다 늘리기로 했습니다. 알리바바 오늘장 11% 오르고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외에도 바이두는 약 5%, 징둥닷컴은 약 5%, 니오는 약 7% 상승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오늘장 좋은 흐름 보이자 관련 ETF도 상승했습니다. 티커명 PGJ인 인베스코 골든드래곤 차이나 ETF 체크해 보겠습니다. 인베스코에서 운용하고 있고요.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을 추종하고 있습니다. 7.37% 오르고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천연가스 ETF 체크해 보겠습니다. 천연가스 현물 가격은 오늘장 5% 정도 오르고 있는데요. 천연가스 가격은 난방 수요에 따라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 주 미국 내 기온이 예상보다 낮아 난방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자 오늘장 오른 건데요. 또 러시아산 천연가스 대체제로 미국산 천연가스가 주목받으면서 수출 수요 또한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연가스 현물 외에도 선물 가격도 상승했는데요. 따라서 천연가스 선물 가격을 따라가는 ETF도 우상향 곡선 그렸습니다. 티커명 UNG인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내추럴 가스 펀드 LP 확인해 보겠습니다. US 코모디티 펀드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3.73% 올랐습니다. 하락한 ETF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안티캐시우드 ETF인데요. 오늘장 기술주들은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95% 오르고 마감했는데요. 따라서 기술주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캐시우드의 아크이노베이션 ETF도 우상향 곡선 그렸습니다. 약 4.66% 올랐는데요. 아크이노베이션이 오르자 이를 역으로 따라가는 SARK는 내렸습니다. 티커명 SARK인 터틀캐피탈 쇼트 이노베이션 ETF는 터틀 택티컬 매니지먼트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4.69% 빠졌습니다. 다음으로 팔라듐 ETF 살펴보겠습니다. 팔라듐은 금과 함께 3대 귀금속으로 꼽혀왔습니다.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 촉매 주 원료로도 쓰이고 있는데요. 팔라듐 역시 러시아 생산 비중이 높은 산업재입니다. 그렇다 보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가격이 급격하게 오른 바 있는데요. 최근 공급 우려가 다소 진정되면서 가격이 내렸습니다. 오늘장 팔라듐 가격 약 2% 빠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티커명 PALL인 에버딘 스탠다드 피지컬 팔라듐 쉐어스 ETF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버딘에서 운용하고 있고요. 팔라듐 현물 가격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장 4.48%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ETF 시황이었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와 해외 토픽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오른 가운데 나스닥 지수가 특히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었죠. 오늘은 또 어떤 이슈들이 시장을 움직였는지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CNBC 헤드라인 살펴보시죠. 유럽연합이 러시아 원유 금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또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대표적인 매파 위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빠른 금리 인상을 선호한다. 50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 골드만삭스는 5월과 6월 FOMC 회의에서 50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이 취해질 것 같다라고 밝혔는데 돌아와서 어제 저희가 이제 전한 소식에 따르면은 이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하루 사이 분위기가 또 반전됐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유럽연합 EU가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수입 금지를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EU의 소수 국가만이 금수 조치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산 원유와 가스 그리고 에너지에 대한 전격적인 수입 금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원유의 25%가량을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유럽은 이 금수 조치에 대해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독일과 헝가리가 에너지 가격의 급등을 우려하면서 크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러시아가 생화학 무기 등을 활용하는 극악무도한 행보를 보인다면 유럽 역시 에너지 제재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은 푸틴이 생화학 무기 사용을 고려하고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라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국제유가는 전장과 비슷한 수준에서 등락을 오가고 있습니다. 현재 WTI는 111달러 선에서 브렌트유는 115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제유가 상승세가 어제에 비해서는 다소 진정됐다고 볼 수 있겠죠. 다음은 월스트리트저널 헤드라인 살펴보시죠. 네, 중국 헝다그룹 좀 오랜만에 이슈에서 다뤄보는 것 같습니다. 홍콩 주식 거래가 중단되면서 디폴트 우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 JP모간은 유럽의 성장 둔화가 전망된다면서 디폴트 가능성은 그래도 낮아 보인다라고 전했고 마지막으로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가 러시아에서 루블화를 이용해서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게 최고치에 이르렀다, 상당하다라고 밝혔는데 돌아와 헝다그룹 좀 오랜만인데 바로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헝다그룹과 자회사 두 곳이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채무 불이행, 즉 디폴트 위기에 빠진 헝다그룹이 예정된 시간 내에 실적 보고서를 발표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재무제표상의 부채가 370조 원이지만 실제 부실은 더 심할 수도 있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콩 거래소는 헝다와 부동산 관리 업체인 헝다물업 그리고 헝다자동차 이렇게 세 종목의 거래를 중단한다고 공시했습니다. 헝다는 지난해 하반기 이미 디폴트 위기에 몰리면서 수차례 거래가 정지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기차를 만드는 헝다 자동차까지 거래 중단을 요청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 헝다그룹이 유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헝다 자동차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헝다그룹은 상하이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던 14종의 회사채 상장을 폐지해달라고 신청했고 상하이 거래소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또 헝다그룹의 핵심 계열사가 빚 보증을 잘못 써서 2조 6천억 원을 날렸다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진상조사에도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내부 관계자들은 중대 사건이다라고 칭하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이 더욱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헝다그룹은 헝다물업 지분을 전량 매각해서 3조 원대의 현금을 확보해 유동성 위기를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수 측과 거래 조건을 둘러싼 이견이 생기면서 거래가 성사 직전 단계에서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헝다그룹은 이달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채권사와 이자 지불 시간 연기에 관한 협상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채권사들은 투표를 통해서 이자 지불 시간의 연기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헝다그룹은 지난 2020년 9월에서 2021년 9월에 지불해야 하는 이자를 올해 9월 23일에 지불하는 것으로 변경돼서 한숨을 돌리고 있습니다. 헝다그룹이 9월 23일에 이자를 지불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채권사가 채권의 이자 지불 시간을 연기함에 따라서 해당 채권의 디폴트 우려는 당분간은 해소됐습니다. 헝다그룹은 채무 관련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서 국제로펌인 킹앤우드를 법률 고문으로 고용하면서 사태를 해결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헝다그룹의 디폴트 관련 소식들 자세하게 짚어주셨고요. 다음은 블룸버그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개별 기업 이슈들이 올라와 있는데 중국의 알리바바가 자사주 매입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오늘장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 나타냈고 또 테슬라가 유럽 최대 전기차 공장인 독일의 기가팩토리를 가동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마찬가지로 7% 넘게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의 최대 철강 기업 세베르스탈이 디폴트 위기에 직면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는데 알리바바 이번에 250억 달러 규모로 자사주 매입을 늘리겠다라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가 자사주 매입 규모를 전격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알리바바는 엔트그룹의 기업 공개가 좌절된 이후인 2020년 말에 자사주 매입액을 100억 달러로 늘린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의 단속이 극심해지면서 알리바바의 주가가 크게 떨어지자 지난해 8월에는 150억 달러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100억 달러가 넘는 250억 달러까지 증액했습니다. 앞으로 알리바바는 250억 달러의 자사주를 2024년 3월까지 2년간 사들이게 됩니다. 이는 중국 당국의 규제 압박으로 인해서 자사의 성장 둔화 우려가 나오자 이를 상쇄시키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약세를 보이는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알리바바는 2014년 상장 이래 최대 규모의 자사주 매입 확대라는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해당 소식에 알리바바의 주가는 11.5% 넘게 급등하면서 그 효과는 즉각 드러났습니다. 이번 자사주 매입 규모의 확대는 알리바바의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력과 가치 창조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알리바바는 자사의 장기적인 사업 확장 계획과 재무의 건전성을 고려한다면 이 현재의 주가는 실제 가치를 온전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다라고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알리바바는 지난해 초 이래부터 올해 3월 21일까지 무려 57% 정도나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알리바바가 칼을 뽑았다.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인 것 같은데 이번 정책이 통한 것 같은 그런 움직임이고요. 마지막으로 마켓워치 헤드라인까지 살펴보시죠. 네, 모간 스탠리가 미국 경제의 연착률이 불확실하다면서 미국 국채를 매수해야 될 시점이라고 밝혔고요. 브라질에서 이제 밀 재배와 또 생산 확대가 가능하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곡물 가격 안정화를 목표하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JP모간은 영란은행이 5월 중에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돌아와서 미국 경제 연착륙, 그러니까 안정화가 불확실하다는 건데 미국 국채를 매수해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까? 네, 모간 스탠리가 현재 시점에서 미국 국채와 크레디트물을 매수해야 한다라고 조언했습니다. 모간 스탠리는 연준의 금리 인상 여부와 인플레이션의 완화 정도를 판단하기가 어렵다. 미국 경제가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나왔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경제가 연착륙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주식시장에서의 강세 전망은 시기상조일 수 있다라고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불안정한 상황은 변동성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채와 크레디트물을 사는 것이 적절한 대안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모간 스탠리는 미국 국채 금리가 이론적인 순환 주기 고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 가치는 재구축될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국채 수익률 곡선의 평탄화, 즉 커브 플래트닝에 대해서는 채권 시장이 연준의 정책적인 실수를 더욱더 크게 반영한 결과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연은 총재들 사이에서조차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에 뒤처졌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간 스탠리는 연준은 애초에 신뢰감이 떨어진 상황인데 이 세계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는 마당에 더욱더 매파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연준의 긴축적인 행보가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초반에 시장은 환영했지만 결국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의 난관이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니 투자자들은 반발적인 증시 랠리를 쫓지 말아야 한다라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최대한 변동성에 맞춰 나가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최보아 캐스터와 모간 스탠리의 투자 전략까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보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굿모닝 한경글로벌 마켓은 7시 30분까지 계속됩니다.